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라면 무릇 습하고 덥고 또 비 오는 게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집중호우인데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단기간에 너무도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조차 이제는 어색할 정도로 점점 그 빈도도 잦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그랩에서는 우리나라를 찾아온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극한호우를 5가지 그래프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동시에 문자 하나가 날아옵니다. 시간당 72mm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가 우려되니 안전하게 행동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 문자는 우리나라에서 극한호우를 알리는 첫 긴급 재난문자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에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3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만약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라면 바로 발송하고 있죠. 기상청이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표현까지 만들면서 재난문자를 보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는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8월에만 1시간에 100mm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강수량이 전국 15곳에서 관측될 정도로 이례적이었죠. 첫 번째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받은 서울 신대방동도 그중 한 곳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서울 기상관측 80년 만에 최고 기록인 시간당 무려 141.5mm의 비가 쏟아졌었죠. 기상청은 202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까지 극한호우 재난문자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부산, 울산 등 전국으로 넓혔고요. 기상청이 빠르게 적용 범위를 넓히는 이유, 바로 극한호우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에 72mm, 나아가 100mm라는 수치는 수십 년에 한 번 혹은 수백 년에 한 번 내려야 할 비인데 기상청의 AWS 데이터에서는 점점 더 자주 관측되고 있어요.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시간당 72mm 이상의 비가 관측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엔 27번 관측되었지만 지난해엔 97번으로 크게 늘었죠. 게다가 시간당 100mm를 넘는 경우도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호우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지난 2021년 7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는 1시간에 무려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본토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최고 수치로 3일 동안 정저우에 내린 비가 600mm가 넘습니다. 평소라면 1년에 내릴 비가 단 3일 만에 내린 거죠. 허난성에는 지난해 7월에도 극한호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지난 2021년에 100년 만에 폭우가 발생해 2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스페인에서는 시간당 184.6mm의 비가 왔는데 이때 홍수로 사망자만 232명이 발생했고 130억 유로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낳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궁금한 건 올해 여름에 극한호우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인데요. 기상청에선 내륙의 상황은 유동적이라면서도 내륙 곳곳에 강한 호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극한호우는 다양한 기후 환경의 영향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공기 중으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의 양, 또 그때의 대기 상황, 그리고 국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폭탄의 씨가 될 공기 중 수증기의 양이 심상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극한호우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대기 중 풍부한 수증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는 작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2024년 한반도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18.6도였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1.3도 높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뜨거웠어요. 월별로 살펴보면 모든 달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9월엔 평균 대비 3.2도나 더 높았죠.
동해와 남해에서는 지난해 9월 모든 날이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뜨거웠을 정도로 지난해 바다 수온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다 수온이 2024년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올해 여름철 바다 수온 전망 지도인데요.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수온 전망치를 나타낸 건데 평년보다 1도 내외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이 예측치대로라면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수온이 24.75도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0.55도 더 높은 25.3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뜨거워진 만큼 대기 중 수증기량이 많아져서 언제든 상황만 갖춰지면 극한호우로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를 넘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해나가고 있지만 쉽사리 온도 상승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재집권한 미국에선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다시금 화석연료를 쓰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흐름이라면 극한의 기후 환경은 일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70년 뒤에 대한민국에 어떠한 극한호우가 찾아올지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보다 더 잦아지고 강도도 세질 것으로 나왔습니다. 5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미래의 시간당 강한 비, 즉 극한 강수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표시해봤습니다. 색이 초록색으로 진할수록 해당 지역에서 극한 강수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는 시나리오를 보면 특히 남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목할 달은 7월입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 경우 7월의 극한 강수 발생은 과거보다 최대 3.7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7월의 극한 강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온실가스를 줄여도 강하게 쏟아붓는 비의 증가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는 지금부터 극한호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장마부터를 내걸고 여름철 수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장들과 또 안전 관련 부처 인사들이 모여서 장마철 대비 상황을 점검했던 거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이처럼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겪어야 할 극한의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한반도 전역에 폭우가 닥쳤던 때에 충북에 있는 괴산댐에서는 물이 댐을 넘쳐 흐르는 원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괴산댐은 과거 1980년에도 물이 댐을 넘친 적이 있었는데 43년 만에 다시 또 원류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물이 넘쳐서 하류 지역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커지자 괴산댐 인근 지역과 하류 6개 지역에 사는 주민 6,400여 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댐에는 발전 목적도 있고 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저장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물을 담아두어서 하류 지역의 홍수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자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류 현상을 훨씬 자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미 연방재난청 조사에 따르면 댐 원류는 댐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데요. 폭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댐의 원류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댐이 붕괴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댐 설계로는 앞으로 펼쳐질 극한 기후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미래 극한 강수를 예측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요 댐의 안전성을 분석해서 대비에 나서고 있어요. 5그래 마지막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유역에 있는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평화의댐 이렇게 4개 댐의 안전성을 미래 시나리오별로 평가해봤습니다. 시점을 전기, 중기, 후기, 미래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기, 후기 시나리오에서 원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어요. 소양강댐은 천년 빈도 홍수를 대비해서 설계된 댐답게 최악의 미래 상황에서만 원류가 발생할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횡성댐과 평화의댐인데요. 두 댐의 경우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여유고가 부족하거나 원류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었습니다. 횡성댐은 최대 3.07m의 물이 넘쳐 흐르고 평화의댐은 최대 4.36m가 원류할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원류하는 상황이 먼 미래인 후기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는 강우 패턴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실제 강우를 반영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수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형 하천을 관리하는 댐뿐만 아니라 소하천의 홍수 대응 능력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산댐에서 물이 흘러넘치던 그날, 안타깝게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인근 지방 하천이 범람하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방 하천의 범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앞으로 강해질 호우를 생각한다면 지방 하천의 치수 설계 기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작년에 행안부에서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 기준을 기존 100년 빈도 홍수에서 200년 빈도 홍수로 2배 상향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도시 배수 인프라도 해결돼야 할 지점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건물이 많아지고 도시 곳곳에 포장도로가 깔리면서 물이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배수 시절은 예전 그대로여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선 지하에 거대한 배수터널과 배수지를 건설해서 극한 폭우를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막 사업의 첫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물난리가 났던 서울시가 상습 침수 지역에 빗물터널 6개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완성까지는 한참 걸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전국에 빗물터널은 딱 1개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빗물터널인데요. 이 빗물터널이 완공된 2020년 이후 양천구에서는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거겠죠. 댐의 안전성 재검토, 소하천 치수 능력 강화, 그리고 도시배수 인프라 확충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개인도 우리 동네의 침수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대피 경로를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올 여름만큼은 수해 피해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오그랩 극한호우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